안녕하십니까,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 38페이지의 4번 리모델링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2차 시험이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법령을 시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월달에 시험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는 날 기준으로 사용하는 법령을 시험에 출제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법규와 관련된 13가지 법령은 공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책적 반탄에 따라 자주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법도 4월 달에 법률이 한번 바뀝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함께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 나오고 1월 1일 날 건축법의 개정 사항을 발표했는데 6월 27일 날 또 법이 바뀌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여기 4번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교재 출간되고 또다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법이 개정된 이 부분은 리모델링은 과거에 저 개축이란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틀린 문제로 처리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개축도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 개축이란 말 쓰게 된다면 이제는 맞는 지문으로, 그래서 법령이 바뀌면서 과거에 틀렸던 것이 지금은 옳은 지문으로 바뀌는 기출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험이 9월 달에 치러지게 되는데 아마 8월 달까지 개정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개정된 내용들이 모두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학 교수님 등은 한 20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 중에 한 10분을 법규와 관련된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각각 40문제씩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검토위원으로서 5분이 선정되게 되는데 그렇게 10분이 문제를 만들어도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빼고 10분이 출제한 문제를 5분의 교수님이 선정위원이라 해서 문제 40문제를 선정하고 이후에 우리 과거 합격생 중에 점수가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을 알바 비슷하게 해서 이 시험 출제한 문제들이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되는 것이 있다면, 선정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최근 개정사항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리모델링과 관련된 개정 충분히 좀 숙지해 주시고 나중에 법령 개정되어 교재에 대한 수정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수정 사안들을 나중에 교재에 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소유자 동원해 놓습니다. 사용 승인된 사용 승인 추천수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멸실 추천수입니다.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을 건축 허가 받은 때 건축 대수선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며 이러한 건축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애초 허가 받은 대로 사용 만들어졌는지 확인코자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기간은 공사 중인 때로 판단할 수 있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을 분양
하게 되면 과거 건축주는 소유자가 되거나 또는 분양하여 다른 소유자가 등장했을 때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를 사용 중이라 하고, 이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를 법에서는 유지관리라 하고, 저 유지관리도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까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6. 실내 건축은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 실내 건축은 건축 허가 사항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아니지만 최근에 공인중개사 공법시험에서는 실내 건축에 관한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인테리어라고만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 건축법 적용 특례에 관한 사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 적용 특례와 관련되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수구조 건축물은 예전 경주에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눈이 안 와서 건물이 붕괴되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돌출 차량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하여 그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건축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된 특례사항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처리에 관한 사항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신고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있었다고 하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15일 이내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 결과의 이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절차에 관한 사항 하나 확인하시고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되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허가 받은 이후에 착공신고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 정도 두 개를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얘는 오지스나 문제로 내기는 좀 애매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봐놓으시는데 딱 두 가지였습니다. 착공신고 전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필요한다. 그리고 심의 신청하게 되면 15일 내 안건 상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 결과를 통지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이의는 1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절차에 대한 사항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입니다. 이쪽도 100분의 120이라고 하는 규제 완화 범위에 관한 사항만 명확히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 애초 신축하게 되면 여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때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보통 15년 경과되게 된다면 증축형 또는 개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뒤에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 구조라고 하면 건축 자원을 절약할 수 있죠. 완전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들게 된다면 건축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5년 또는 20년 뒤에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했다고 하면 애당초 건축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의도가
충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을 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 등을 얼마? 120%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 등을 120% 완화시켜주는 것은 15년 뒤에 리모델링할 때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신축할 때 완화시켜준다는 걸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의 양가로 이원입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택을 다음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신청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의 건축허가 신청 이후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축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100분의 120%로 적으라고 하면 120%를 완화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적률 등의 완화는 리모델링할 때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신축 시에 완화시켜준다는 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건축위원회입니다. 여기 건축위원회는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되어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자는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는 앞서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청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분류하게 되는데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해서는 각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고 우리 관계법규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란 말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TV 보시다 보면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수 시간에 나왔을 때 반갑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올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라고 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고 이 광역은 넓다고 해서 광역되는 거 아니죠.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광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기초 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구, 그리고 강화군, 옹진군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을 그 구성 요소로 삼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기초 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얘를 시, 군, 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해서는 흔히 시도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행정처를 보게 된다면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의원이신 여자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의사, 시군구청장 대부분 정치가이죠. 이들은 건축 전문가가 못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건축법과 관련된 중요한 인허가 처분하게 되면 전문성이 부족할 겁니다. 그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이 법에서는 건축위원회라 하고 중앙에 만들어져 있다 해서 중앙건축위원회, 지방에 만들어져 있다 해서 지방건축위원회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기능 그렇게만 하나 이해해 주시고 바로 40페이지에 양가로 2번 중앙건축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그리고 이들이 담당하는 사항으로 1번 표준 설계도서 인정에 관한 사항, 표준 설계도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시골 가보시다 보면 건축주가 다른데 그리고 해당 건물 만든 시기가 다른데 불구하고
외관이 동일한 건물이 다수 즐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 설계 도서를 함께 사용했다고 하면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한 20년, 25년 전에 아파트라고 하면 32형 아파트는 어떤 누가 만들건 관계없이 내부 구조가 유사했습니다. 설계 도면이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설계 도면을 제값 주고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설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25년 전만 하더라도 똑같은 설계 도면으로 아파트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 기능하는 것을 표준 설계 도서라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건축사에게 설계 도면 맡기게 되면 연면적 1제곱미터,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5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 30평 정도의 크기인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건물이라면 설계 비용만 1,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설계를 잘못해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다고 하면, 또는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을 설계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데, 이러한 설계 도면을 이용해서 모든 국민이 건물 짓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어디에서? 중앙건축위원회, 특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지방건축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대신 표준 설계도서 그리고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제정만큼은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지방건축위원회에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40페이지의 4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함께 보십니다.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과거 기준문제 때 한 2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동안 연락 두절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만큼은 함께 살펴보습니다.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기구로서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축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방법은 사법부가 주관하는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사법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송사 3년이면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간혹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도 가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관 예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억울한 상대방이 피해보는 것이 소송 절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 부담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발생되는 것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기능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쫓아가기보다는 우선 여기에서 처리하시는 게 비용 부담과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사법부에 주관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 대신 분쟁 당사자 사이에 타협을 유도하는 민법상 화해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엔 채권강록원에서 다양한 전형계약에 관한 사안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전형계약과 관련되어 우리 고용 그리고 위임과 관련되어서는 주택관리에 직접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반면에 이 화해에 대해서는 따로 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의 제도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분쟁 당사자는 대등 관계이겠습니까? 수직 관계이겠습니까? 대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해결 방법은 화해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관할에 관한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수는 15명 이내로 구성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시군구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 구성위원수는 10명, 시군구가 아닌 다른 곳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10명 아닌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그 구성원 수를 50명으로 또는 15명으로 다른 숫자를 사용하고 있지 10명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위원회 구성원을 설명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 특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만약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하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그 건축 허가를 아무 이유 없이 취소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 허가 받음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창출할 거라 생각했던 분들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처리할 사안이 되게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 대책에 대해 좀 일관성 없이 규제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와 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안들은 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같은 전문기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심지어 건축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허가권자로서 사용 승인받아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되어 왜 이런 건물에 사용 승인 내줬는지 건물 소유자와 분양받은 분과 국가가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국민 사이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할과 관련되어 42페이지 보십니다. 동원엘 의원입니다.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의 조정, 제정하기 위하여 조정, 제정 추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당 1번 관계전문가와 건축물 건축 등으로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죠.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그러면 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대상이고 앞으로 관리실무이건 관계법규이건 이런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했을 때 그 대상이 국가와 국민 사이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저 국가와 국민 사이 관계에는 각종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 신고, 허가, 승인 이러한 모든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 표현에는 당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더라도 국가, 국민 사이의 분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한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2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만 10명이고요. 국토교통부 등에 설치된 위원회라면 50명 아니면 15명 다른 숫자 나와야 됩니다.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거 나오면 틀려주는 것도 괜찮으시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지
여기 위원 되기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하면 얘는 틀리라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틀리라고 내는 것은 틀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리얼,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는 그 신중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조정은 3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3명 동원해 놓습니다. 재정은 5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5명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여기 소송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소송 절차를 주관하는 재판부는 홀수로 구성되게 됩니다. 만약 짝수로 구성되게 된다고 하면 일단 판단에 대해 가부 동소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것, 연기시키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홀수로 구성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7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가끔 행운의 숫자 7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허황된 희망을 품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판사가 재판하거나 3명, 5명, 9명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면 구성위원들은 여러 존재해야 되죠. 혼자 판단하는 것 없습니다. 결국 3명 또는 5명으로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저 안무형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5명 구성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만약 시험에 짝수로 서술되게 되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거리는 아니지만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되어 조정, 재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는데, 시험거리 아니지만 조정과 재정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시험거리는 조정과 재정의 처리 기간에 시험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정기간과 관련되어 우리 45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미연, 조정 등의 기간 찾으셨죠. 분쟁위원회는 당사자 조정 지정받으면 60일, 재정 지정받으면 120일 내 절차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 의결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기간은 60일, 재정기간은 120일이라는 것,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15회 때 이 조정기간과 재정기간이 개정 전에는 90일, 180일이었거든요. 그걸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시험에 한번 냈고, 올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21회이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 개정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이것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여기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분쟁 당사자가 여럿 존재한다면 그 분쟁 당사자 중에 일부가 분쟁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을 조정 절차라 표현하고, 여기 재정은 분쟁 당사자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번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재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혹 프로 선수가 구단과 연봉 협상이라는 것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연봉 결정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선수 혼자 판단하게 되면 그 연봉 조정을 각종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O에 제기할 수 있죠. 그것을 연봉 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연봉 조정 신청 결과 상호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구단과 프로야구 선수 모두가 분쟁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타협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때 재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 신청과 재정 신청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처리기간 60일, 120일이라는 걸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판사 되거나 또는 이 위원회 구성원 되기 위해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는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위원들이 알면 되는 것이지 우리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과 재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바로 41페이지에 5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있습니다. 여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아직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진 것을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그 취지에 관한 사항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특별히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방, 그래서 시도, 시, 군, 구, 건축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는 전문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설치한 것 아닙니다. 지방에,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민원, 민원이란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47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기억입니다. 41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그리고 기억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민원, 가로속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것으로 한정하며 질의 민원이라 한다. 처분 완료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질의 민원 추천놓습니다. 심의하며 시도에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시, 군, 구청장에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 그러면 여기 질의 민원이란 말을 방금 확인하셨는데 이 민원이란 말은 국민이 소원하는 것. 그래서 최근 청와대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올리고 10만 명 이상이라면 청와대에서 그 사안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누가 최근에 석방될 상황인데 그 사람 풀어주는 게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런 민원이 청와대에 많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 민원에 대해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죠. 그거 처리하는 기구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 등의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것을 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공장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게 되면 이 공장이 공해 배출 공장이었을 때 공해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오염 처리 시설을 공장 건축과 관련된 당연한 부대 조건으로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수 처리 또는 공해 물질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치 비용이 만약 5억, 10억 정도 든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부대 조건입니다. 다만 이번 공장이 약과 등을 만들게 되는 한가 공장인데 이 한가 공장에 대한 인허가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얘도 공장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오염 처리 시설로서 5억짜리 설치하는 것을 부대 조건으로 달게 되었을 때 이 한가 공장의 오염 배출 물질은 일반 가정집과 똑같은 수준이라면 해당 건축가 신청한 분은 이러한 부대 조건이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고 저 부당한 부대 조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건축가 신청 건축 허가 전에 부대 조건의 당부당 또는 법령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물어보는 절차를 건축민원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48페이지에는 동그라미 2번 질의민원에 대한 심의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추천습니다. 신청인의 질의민원 받으면 질의민원 동그라미 놓습니다. 15일 이내
심의 절차 마쳐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10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 심의 대상은 질의 민원이 심의 대상이고 그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연장하더라도 연장 기간은 15일 된다는 것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워낙 전문적인 사항이고 아직 기출문제 다뤄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 범위와 관련된 제반 사안들을 이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50페이지에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일정한 개요 정도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만들고자 하면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건물을 만들도록 하고 이걸 무시했다가는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하나 만들고자 한다면 그런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자를 보통 시행자라 표현하는데 이 법에서는 건축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주는 건물 건축하기 위한 당연한 사안으로 설계 도면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며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분양 사기치는 분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을 개정해서 이 건축법의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특례 사항들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간혹 우리 주변에 빌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죠? 저 빌라 만들게 된다면 땅 파기 시작해서 한 2달 또는 석 달 만에 공사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짓습니다. 분양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 동탄 같은 경우에는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콘크리트 양생 기간 고려하여 공사 기간이 30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동탄에 만들어진 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25층짜리를 8개월 만에 공사 완료해서 하자 투성이라고 신문 방송에 나오는 것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 회장님께서는 워낙 좋은 아파트 만들었는데 최근 회사 정책이 바뀌었는지 또는 사장님이 바뀌었는지 엉터리 집을 좀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지 소유권 확보한 자가 건물 건축하는 것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 확보하고 건물 건축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여기 사용권은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제한 물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받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10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해서 빌라 만들고자 하는데 계약금 10% 정도 걸고 중도금 한 10%에서 20% 걸고 잔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겠다고 매도인과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도금을 설정하게 되면 이후에 함부로 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그 중도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넉넉하게 시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금 내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을 수 있고요. 그 건축허가 받고 3개월 만에 공사 완료해서 분양 대행업자에게 분양을 맡겨 그 빌라를 전부 분양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분명 잔금 지급해야 되는데 이 건축주가 바지 사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펜츠 CEO라고 하면 이분 도망가버리나 잠수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빌라 분양받은 분들은 건물은 달랑 분양받았는데 그 건물에 딸려있는 대지가 소유권이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양 사기치는 분들이 최근 많아지다 보니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은 안 되고 오직 대지 소유권만 확보한 때 건축 허가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무엇?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큰 결심을 하게 되면 아마 저는 분양 목적의 상가를 만들겠다고 지도할 것 같습니다. 분양 목적의 상가로서 한 4층, 5층짜리 건물 만들어서 잔건 지급하기 전에 분양 처분하고 튀게 된다고 하면 저 좀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탈법행위나 불법행위를 좀 많이 알긴 알지만 제 성격이 아직 소심해서 그런지 아직 그런 사고를 쳐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이런 규정들을 두게 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는, 좀 불법행위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주는 대지의 소유권, 사용권 100%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상가입니다. 그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 각 층마다 또는 각 세대마다 소유권자가 따로 있는데, 그런 소유 형태는 아파트 한 동 전체에 대해 소유권 하나 있는 거 아니죠. 그런 소유 관계를 구분 소유권이라 표현하고,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 집합 건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집합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려는 때 공유자 전원 동의 받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공유 지분 중에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건축 허가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면 건물 건축하기 위한 행정 절차인 건축 허가를 분명 받을 수 있는데, 이후 반대하는 지분 20%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지분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는 지분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저 건축 허가 받은 이후 매도 청구에 관한 절차를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확인해 줄 것은, 이 두 번째 경우에는 건축 허가 받은 이후 무엇?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 발생한다. 이 매도 청구는 우리가 가끔 좀 전문적인 분이라면 명도 소송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명도 소송을 법에서는 매도 청구란 말로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제2 롯데월드 같은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 영향 평가를 건축 허가 전에 실시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2 롯데월드 만들면서 싱크홀 현상이나 석촌 호수에 물이 빠진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고층 건물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저 건물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집안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안들을 최근 개정했는데, 최근 개정된 시사성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처분하고 건축 허가받아 해당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